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채무 탕감해주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여러분도 그럴듯하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탕감해 주자니까 왜 해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여러분,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타운홀 미팅 두 번째 미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 지자체장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부채 탕감에 관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주불리은행도 만들었고 네. 그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했죠. 언론이 보도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주불리은행이 그 성남시장 시절에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1,000만 원 무심사 대출. 네. 이것도 그냥 언론이 보통 공격하느라고. 아니 그러면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응? 누가 빚 갚으려고 하겠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어서 그 채무에 대한 특히 이제 그 소득 분위기가 굉장히 낮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장기 연체하고 신용불량 혹은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 장기 채권, 불량 채권, 부실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말했는데 언론이 이걸 해설을 안 해주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경제관을 볼 수 있었고요. 그쵸. 뭐 공장장님이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뭐냐면 서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본인이 서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압류딱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압류딱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실제로 한 사람만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고 신용불량으로 갔거나 직전까지 갔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서민들이나 아니면 부채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공감하고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감동이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 이 대통령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다 시장에서 배운 것 같아요. 시장 통해서 제가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발상이나 시도를 할 때마다 이거 다 시장 통해서 배웠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도시 빈민이고 네. 본인의 가족이 틀림없이 그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빚에 어떻게 쪼달리는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보수 혹은 금융 혹은 자본에 놀리는 불량 시민이거든요. 빚을 못 갚아? 네. 불량 시민이야. 제껴. 그러면 추신 기간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게만 취급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자존이 있고 형편이 안 될 뿐이지 불량 시민이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 복귀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참 박시동 이강수입니다. 저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박시동 이강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팔아도 이게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팔린다고 만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 팔리는 게 있고 재고가 있을 거고 못 팔리는 게 있는 거고 똑같은 의미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각종 대출 기관 대출 해주면 그거 다 100% 원리금 상환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이 다 이자에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1금융권 은행의 지금 현재 연체율이 0.5에서 9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100명한테 대출해주면 한 명 겨우 연체할까 말까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왔는데 현재 그때 생긴 채무가 약 한 60조 정도 되는데 현재 안 갚고 있는 게 50조예요. 대충 봐도 30%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 이상한 게 왜 이상해졌냐? 코로나 기간을 관통하면서 이게 확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그
그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강제했거든요. 그렇죠. 몇 시에 문 닫아라. 맞습니다. 몇 명 이상 받지 마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수익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정책에 따랐죠. 네. 따랐는데 그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 대출을 해줬어요 그때.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만기가 돌아오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집합금지라는 공공선을 위해서 특정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을 못하게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문을 닫아라, 모이지 마라, 문 열지 마라. 그에 대해서 사실은 합법적인 합리적인 보상은커녕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600만 원 2번 준 게 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몇 억대 지금 빚을 졌지. 빚을 지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했던 강제 행위에 대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빚 안에는 국가의 강제적 조치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이상민 얘기했습니다만 문 열고 들어갔더니 세게 만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도덕적 해이는 예. 그 사람들한테 물을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보수나 금융이나 자본의 논리는 빚 못 갚은 사람한테 항상 도덕적 해이 책임을 묻단 말이죠. 이 도덕적 해이는 정부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신들이 문 닫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문 닫아서 생긴 부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져줘야지. 네.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안 해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대응에서 GDP 대비해서 정부 지출 규모를 보면 거의 44%를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응하는데 정부가 지출이 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영업도 대출,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영업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주요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부는 강제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금으로 치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논란이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를 얘기한다는 그렇지. 거죠.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런 어떤 반대 측면에서 이제 이해한 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어요. 뭐냐면 도덕적 해이는 무임승차가 가능할 때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돈이 안 들어갈 때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요. 그런데 7년 이상의 내가 채무를 안 갚아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신용 불량자예요. 그렇죠. 그 비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당신 해보겠느냐. 그건 뭐냐면 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임승차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 해이를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7년간 신용 불량자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짜냐고 말이 안 되잖아.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무임승차가 거죠. 아니지. 비용이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경제적인 현상과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돈 빌리는 거 갚아야지. 그럼 맞아요. 그런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형편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형편은 그 사람이 나는 돈을 빌렸지만 갚지 말아야지 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이 신용 불량을 겪고 있음에도 갚을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가정이 있고 그 사람들은 도덕이 문제나 양심이 문제가 아니고 형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한테 복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열어주자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갖다 대는 것은 이거는 자본의 논리고 금융의 논리예요. 그리고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자본의 논리로 봐도 이런 사람들 굳이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맞습니다. 카드 쓰고 그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게 낫죠. 경제적으로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구제되는 분들 대충 보면 약 한 11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113만 명이 사실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구멍이에요. 그렇죠. 무활동 구간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알바만 하더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관도 부실 채권도 정리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훨씬 나은데 우리가 이게 수십 년 동안 항상 보수가 말하는 자본과 금융의 논리만 머리 입력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가 패가망신하고 그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그냥 책임져야지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빚을 낸 사람이 왜 안 갚냐, 뭐 단순하게 이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냐면 은행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그 채권을 묶어서 네. 삼자한테 팝니다. 그렇죠.
추심기관에. 그러면 추심기관이 진짜 사력을 다해서 그렇죠. 그 산 가격보다 높게 받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뭐 깡패가 등장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논리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청나게 내혹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이건 금융기관까지는 자본의 논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부실화되면은 금융기관이 이제 그거를 팔아버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인간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쥐어짜서 뭐 장기 매매니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길을 터주자는 거예요.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특히 이제 청년 세대가 반대가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나는 청년 세대가 가장 반겨야 할 이게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대 청년 자살률이 하루에 4명씩 자살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20% 이상의 원인이 사실 부채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빚쟁이가 되더라고 요즘 세대는. 맞습니다. 그 등록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부동산 정책과 이 부채 탕감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빚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더 이상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거기 이면에 또 하나 뭐냐면 빚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탕감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 정책 담당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고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애 끝에 가서 암 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게 평생 승승장구만 하냐고. 그게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끝에 빚을 못 갚는 파산하는 쪽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거기를 청소라는 표현 이상하지만 한번 딱 걸러내고 청산이라고 청소해서 하죠. 청산해서 다시 양지를 올리거나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연체 채권이 있다 그러면 소각하거나 하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데 거기서 그동안 수많은 인권 침해라든지 뭐 끈질긴 추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재생을 통해서 살려내는 게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이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비판받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갚은 나는 뭐가 되느냐. 그렇지. 이 부분의 차이인데 이번에 그럼 잘 보시면 7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고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럼 이 왜 7년이고 왜 5천만 원이냐?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 신용정보위원회에서 7년이에요. 그거 넘으면 어차피 파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자본주의적으로는 이미 파산이 가능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7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5천만 원은 뭐냐면 이런 쪽 신용회복위원회 저 채무 못 갚아서 죽을 것 같아요라고 채무 조정 신청을 하는 평균 금액이 4,45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5천만 원이랑 똑같아요. 4억 40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4천만 원이 된 사람들은 보면 결국 카드 빚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몇 백만 원 못 갚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연체되다가 몇 천만 원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애초에 되돌아가면 몇 백만 원이에요 이게. 예. 빚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나는 갚았는데 쟤는 왜 안 갚아의 그 경계선이 사실은 좁거나 우리가 이해가 되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덜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이미 파산까지 몰리기 직전인 사람 그리고 최소한 제 채무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늘 우리한테 지금도 제도적으로 신청해 오는 그 평균 금액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탈이 여기서 벌어지는 금액과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도 한쪽 논리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네.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럼요. 배드뱅크라는 게 이미 그 정착이 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인데 시스템이고요. 네. 우리가 그런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 생소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 생기고 부동산 PF 생기면 난리치면서 지원해 주려고 맞아. 합니다. 기업들은 다 구해주잖아. 그렇죠. 물론 그 안에 논리가 있죠. 뭐냐면 고용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 부채 때문에 외식업체 폐업률이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고용이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자영업자 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지원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개인을 지원해 보면 도덕적 해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패자 부활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회학자들이나 이론가들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통쾌한 지점입니다. 네. 그 전에 이 언론들이 주로 이제 금융기관, 이게 금융기관의 논리잖아요. 빚은 무조건 갚아야지. 자본의 논리고 보수의 논리거든요. 빚쟁이는 불량 시민이야. 너희들은 퇴출이야.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퇴출당한 시민들은 노숙자가 되건 말건 불량이야, 불량. 너희들도 불량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빚 갚아, 빚 갚아. 이거를 이제 일종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예? 너희들 빚 못 갚으면 저런 인생 되는 거야. 네. 이거밖에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근데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이 사회 복귀할 기회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이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와로 원더풀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광수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그 건설 관련해서 위기 건설 사업장 살리겠다고 들어간 돈이 최소한으로 그 사업장에 들어가는 돈이 6,500억이에요. 근데 이번에 살리겠다고 113만 명한테 쓰는 돈이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은 4천억 얼마 안 써서 돼요. 수백만 명이 살아나는데 그 사업장 살리는데 6,5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6,500 넣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성 평가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말아먹은 사업장에다가 우리가 돈 왜 넣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 부동산 네네. 그 건설업체들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이 살려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자 박수 치고 자 퇴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